안녕하십니까, 박철웅입니다. 며칠 전에 발표한 미국 금리 인하, 그것도 파격적으로 2단계. 그래서 한국보다 높았었는데 2단계가 0.5%가 지금 똑같아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의 의견은 이제 공포죠. 금융위기 얘기 나오는 거,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해 볼까 하고요. 제목은 제가 미리 좀 약간 결론을 내렸습니다. 2020년 경제 안 좋습니다. 그런데 금융위기까지는 없다. 분명히 안 좋습니다. 근데 금융위기까지 가지는 않는다라는 얘기를 제가 이제 섣부르게 몇 가지 데이터를 좀 보일 겁니다. 자, 기사들 몇 가지 떴죠. 보시면 뭐 기준이 인하했죠. 0.5%를 0.5% 인하했습니다. 근데 웃긴 건 이제 이게 이제 부정적인 거죠. 패닉, 공황 상태죠. 오히려 공포심 자극 나와 있고, 이제 닥터둠이라고 우리 금융위기 2008년을 예고했던 유명한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 앞으로 40% 더 폭락할 것 얘기했고, 재밌는 건 미국 기준금리 인하가 효과가 없을 거라고 얘기까지 하셨어요. 되게 심하죠. 그리고 기준금리 코로나 막을 수 있을까 되게 두려움에.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은 이제 약간의 좀 다른 얘기 좀 했죠. 뭐냐면 우리가 뭐 역전금리라 그랬잖아요. 한국이 금리가 더 낮고 달러가 필요한데 달러를 제공하는 미국이 금리가 더 높은. 그래서 우리 뭐 2년 전인가 2017년에 그 역전될 때부터 말이 많았던 건데, 오히려 이제 같아졌으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내릴 여유가 있는 거죠. 원래 우리가 2단계 더 0.5% 낮았는데 미국이 안 내리고 우리만 내리면 문제가 되는데 미국이 옆에 따라줬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금리를 내릴 때 효과를 보기 좋은 상황이 됐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좀 상황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이런 기사를 봤고, 한 기사 좀 더 보고 싶은 제가 기사가 있어요. 좀 볼게요. 자, 우선은 미국이 다른 나라들 때문에 기준금리 내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EU 연합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당연히 뭐 미중 무역전 얘기 나오고, 독일 얘기 나오고, 일본 얘기 나옵니다. 상당히 심각한 거죠. 일본은 특히 이제 관광 서비스 붕괴. 일본은 사실 저거 붕괴되면 타격이 크죠. 올림픽 얘기 외에도 사실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데 타격 받길 원해요. 짜증나서.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일본은. 자, 어쨌든 간에 이 얘기 나오는데, 중요한 건, 자, 모두 마이너스 금리.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일본이나 유럽 쪽이 다 마이너스 금리잖아요. 경기 부양을 위한 실탄이 없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금리 아닌 게 미국, 그리고 어디죠? 대한민국, 한국. 한국이 실탄, 즉 금리 부분에서는 아까 보셨듯이 힘이 있다, 여력이 있다, 이 말씀을 보여도 이것만 우리 체크하면 돼요. 금리 부분에서. 왜냐면 지금 제가 말한 EU-연합, 일본, 독일, 뭐 미국, 중국까지 얘기하면, 여기 중국도 나왔지만, 무역 거래하는 10대, 거래 양에서 10대 안에 다 들어가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뭐 유럽에 다 들어가진 않지만 하여간에 그건 다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금리 갖고 실탄을 갖고 장전해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경제 효과를 볼 수 있는 나라는 우선 딱 보면 한국하고 미국, 두 나라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대공황 상황이 아니면 미리 좀 결론 내리는 겁니다. 바쁜 분들에서 가능성이 매우 적다. 금융위기 올 정도는. 정말 대공황 할 말 없는데, 과거에 우리가 아픈 기억들, IMF 너무나 컸죠. 그 다음에 이제 2008년 이 기억만 가지고 우리가 또 뭐 이렇게 다칠 거 아니에요, 심하게. 근데 제가 보기엔 그렇지만 않다. 사람이 많이 왔다 보면 맷집도 생기고, 맷집 생기죠. 준비한 게 생기니까. 그래서 우리 기업들도 그렇고 국가도 시스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위기란 금융시장에서 비롯된 얘기를 말하는, 이건 다 아시는 거죠.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말도 대출 시스템, 금융시장에 와서 경제위기가 오는 거고, 그게 이제 은행이나 증권사가 돈을 빌려줬던 거를 회수죠, 회수. 우리 다 회수였죠. IMF 때도 그렇고, 금융위기 때. 돈이 회수예요. 왜? 갚을 돈이 많고, 나도 빌려와서 했는데, 야, 쟤들이 돈 빨리 주래. 아니면 만기 연장 안 해준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대출 시스템이 또 붕괴되는 거죠. 이 얘기예요. 다른 얘기 아니에요. 금융위기가. 우리는 이제 이거죠. 달러, 외환위기. 달러에 부족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사실 금융위기란 건 이런 달러로, 왜냐면 우리는 이제 무역에서 먹고 사는 나라니까, 이 달러로 바꾸어서 저희가 이제 무역 대금을 지불하죠. 달러 바꿔서 무역 대금 지불합니다. 그래서 달러 바꿔서 대금 지불해서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이 되면 이게 항상 이슈가 되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외환 보유고에 대한 민감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금융위기를 그렇게 안 부르고 또 다른 말로 외환위기라 불렀죠. 달러 부족해서. 그래서 항상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외환 보유고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단기 채무, 빨리빨리 갚아야 할 돈, 기업이나 은행이 빌려한 돈 중에. 그래서 환율하고 또 여기 연계가 돼 있죠. 왜? 돈 빌리기 힘들면
비싼 이자 내잖아요.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가치 하락 문제, 원화 가치 하락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오히려 유동성보다는 이게 크죠. 어떻게 보면 오늘 문제를 찾을까 저 달러 부족 문제를 얘기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맞다고 봐서 그래서 국가 부도 상태가 오는가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채무 불이행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서 오늘 딱 이게 한 장입니다. 꼭 봐야 될 거. 우리는 계속 제가 오늘 몇 가지 설명을 할 텐데 달러만 보시자고요. 이 달러 부족 문제 어떤 게 우리가 달러 부족하고 할 수가 있는 이유가 있느냐.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달러가 부족하든지 아니면 빌려오기 쉬운지 낮은지 아니면 빌려올 때 비싼 이자를 줘야 되는지 아니면 빌려줄 때가 많을 건지 아닌 건지 아니면 우리가 담보할 채권이 따로 더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다 맞아 돌아가면 너무 큰 걱정하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가장 뭐 볼 때 과거 사례를 가지고 참조하는 건 반드시 해야 되죠. 참조는 해야 되는데 바로 대입한다 그럴까 했나 우리 소리 그러면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IMF 때 98년, 2008년, 2020년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그 차이가 되게 큰 다른 걸 만들어냅니다.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건데 예를 들면 그 IMF 때하고 2008년하고 좀 다른 게 있죠. 지금 IMF 때는 그 지역 여기 보시면 이제 지역을 제가 써놨잖아요. 지역 왜 지역을 써놨냐면 이게 이제 여기가 국지적으로 아시아 국가들 위주 이거는 세계적이었죠. 그러니까 이 차이가 되게 커요. 무슨 말이냐면 그때 IMF 때는 이 아시아 국가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고 철저히 공격 대상이 됐죠. 그래서 저 당시 상황은 이제 금융 자본이 있는 쪽에서는 이분들은 사냥꾼, 우리는 사냥감. 그때 그래서 모 헤지펀드 유명한 분이 지금도 유명하죠. 그분이 나중에 책을 썼죠. 공격했는데 우리 한국 그렇게 약할 줄 몰랐다고 한 줄 개새끼. 그러니까 그래서 사냥꾼과 사냥감의 상태가 되는 거고 자 2008년 금융위기는 전 세계적 이슈였고 이제 어떤 그걸 제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달러 기축통화를 운영하는 미국 금융 시스템의 문제, 뭐를 해서 이렇게 도덕적 문제 생겨서 나온 건데 어쨌든 간에 세계적이라는 거는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아까 IMF는 우리가 먹잇감으로 추락한 상태인데 2008년은 다 같이 살자니까 이게 공조 시스템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사실 해결하는 방식도 틀리고 여러 가지 다르죠. 그래서 양적 완화가 전 세계적으로 목표로 왔던 이유고. 그래서 지역이 어떠냐, 원인이 다르냐에서 많이 달라요, 상황이. 그걸 무조건 똑같이 대비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2020년은 이제 또 이슈가 금융 시스템도 아니고 환경 이슈죠. 지금 이제 코로나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건 뭐냐면요. 그래서 2008년을 따져보면 우리는 외환위기, 달러 부족을 따지지만 미국 입장을 보자 이거죠. 미국 나라 입장은 2008년 미국 달러 부족에서 금융 문제 생겼나 아니죠.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은 같은 뭐 다른 이유든 같은 이유가 생기더라도 또 해결 방식도 다르다. 물론 막 찍어냈죠. 우리가 다른 입장이죠. 그래서 저런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무작정 옛날 걸 대입해서 다 같네 틀리네 이러면 안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저걸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은 이런 거죠. 그래서 발생 이유도 다르고요. 가장 중요한 건 국가 범위가 다르면 이게 연합에서 같이 살아남자냐 사냥감이냐. 사냥감으로 추락하게 되면 정신이 없어요. 뭐 이제 막 방어에 바쁘니까 그러면 진짜 우리가 말하는 환율 문제, 외환 보유고 문제 왜 공격을 당하니까 가치 해결이 아니잖아요. 가치 해결이 아니고 공격당한다니까 심하게. 물론 세계적으로 같은 문제가 생겨도 일부 공격하는 헤지펀드 성향이 있지만 어떤 간에 훨 낫죠. 또 규제상은 틀리고 그래서 그런 상황을 하고 이 마지막에 남은 오늘 책각 저게거든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우리의 시스템과 체력의 변화. 사실은 계속 과거 얘기를 하는데 뭔만 좀만 이상하면 금융위기 올까 뭔만 하면 뭐 폭락 오네. 우리나라 체력이나 우리나라 건전성을 잘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노력을 해와갖고 지난 뭐 정부들도 계속 쭉 이어서 같이 한 번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노력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좀 그걸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뭐 그래서 세계 대공황 오면 할 말 없고 그거는 뭐 할 말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그걸 체크하는 날입니다. 자, 우선은 이제 지금은 하나 좀 어려운 하나 보려고요. CDS 프리미엄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냥 국가부도 위험인데 한번 제가 차분히 읽어드릴 테니까 보기만 하세요. CDS 프리미엄은 보시면 뭐냐면 국가가 부도날 경우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융 파생 상품이다. 보험이에요. 보험 같은 거예요. 근데 뭘 체크하는 거냐? 위험도를 체크하는 거예요. 위험도. 그러니까 위험이 높냐 낮냐서 낮을수록 좋은 거죠. 낮을수록.
무조건 낮아지는 건 아니고요. 낮아진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이걸 제가 말하는 이유는 되게 중요한 지표라 그러죠. 지표인데 기준인데 이게 한국이 낮아요. 근데 그 낮은 이유를 근거를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건 이제 기사 캡처한 건데요. 보시면 이제 게을러서 제가 일일이 찾기. 자, 여기 아래 보이시죠? 여기 2008년도인데 확대인데 숫자로 볼게요. 2008년도 10월 27일 날 699, 약 700이라는 수치였고 작년 11월 5일 날 이런 뭐 약간 이런 이거 보이시죠? 최저일 때 27, 최고일 때 41. 되게 낮아요. 많이 낮습니다. 그래프상으로도 쭉쭉쭉쭉쭉쭉쭉 바닥 끌고 가고 있죠. 되게 낮습니다. 왜 이렇게 낮은지. 낮다고만 나와서는 안 되잖아요. 왜 낮은지. 근데 여러분들 뒤에 자료를 보시면 낮겠구나. 부도율. 우리는 부도와 뭐 연관이 있다? IMF 때 왜 부도 났다? 달러 없어서. 우리가 IMF 때 차가 뭐 받았다? 달러. 2008년도 뭐다? 달러. 그놈의 달러. 그래서 그게 뭔가 보완이 잘 돼 있겠죠. 근데 단순히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외환 보유고만 높아서 되는 건 아니다. 그거 단순히 그것만 돼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시고, 그래서 이건 뭐냐면 상대적으로 비교할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낮은데, 우리만 낮은 게 아니고 전 세계 낮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보시면 작년 12월 7일, 17일, 2019년, 19년이고요. 한국 그 당시 22, 미국이 15, 일본 20, 별 차이 안 나네요. 영국 17, 프랑스 17, 중국이 이번에 높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2022월 28일 기준으로 아래 보시면 30일이네, 30일. 30일 정도. 중국이 한 40 몇시가 그래요. 그런 상태에서 되게 낮습니다. 해외에 비교해도. 낮다는 걸 보여드리고. 그러면 낮으면 뭐가 좋냐. 한마디로 부도 위험이 낮다는 거는 외국에서 돈을 빌릴 때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돈을 누구에게 빌려줄 때 부도 별로 없는 분들 또는 뭐 자산이 많다거나 뭐 신용도 높은 분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좋습니다. 당연히 그런 분들은 우리 은행 가도 그러잖아요. 자산 많은 분이 신용도가 올라간 분이 1등급이 이자가 싸죠. 잘 빌려주죠. 또 그런 분들은 안전할수록 자산이 안전하고 신용도가 높을수록 돈을 빌려주는 쪽에서는 길게 빌려갔으면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막 춤추고 코로나 사태하고 경제위기가 와도 보나마 우리 이거 30년짜리야. 이거 20년짜리야. 이거 10년짜리야. 근데 이 파급 효과는 어떤 사태가 일어나도 1년 안에 정리돼. 이런 상황이라면 걱정 안 해도 되죠. 되게 중요한 수치입니다. 근데 그게 높은 이유도 이게 찾아야죠. CDS 프리미엄 수치가 낮은 이유는 뭔가? 그걸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대단히 낮고 있고 이유도 보시면 됩니다.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외환 보유고도 중요하지만 이게 어떤 자금을 끌고 올 때 이 단기로 끌고 오면 문제가 뭐냐? 아까 말대로 어떤 이번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코로나 사태 이런 것들이 아니면 옛날 경제위기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만약에 모든 돈을 10년 단위로 싸게 빌려올 수 있다면 솔직히 경제위기도 10년짜리 없었잖아요. 지금 2008년을 보시고 IMF를 보셔도 그러면 갚을 돈이 나중에 이미 고정적으로 싸게 갚을 수만 있다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문제는 뭐다? 단기 외채의 뭐 이자라고 또 그 비율 우리가 짧게 빌려오는 돈이 많다는 소리는 뭐냐면 국가 신용도가 낮으면 당연히 못 믿으니까 길게 못 빌려주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길게 빌려줄 수 없다. 그래서 저걸 꼭 체크해야 돼요. 보시면 이제 우선 좀 볼까요? 이제 1998년부터 보여드리는 건데 좀 보실게요, 수치를. IMF 때죠. 젠작을. 우선은 이 보시면 약 74% 비율, 단기 채무 비율이 되게 높은 거죠. 가져온 빌려온 돈 중에 저거고 채권이 마이너스예요. 빚쟁이 국가라는 소리죠. 자, 2008년은 여전히 높아요. 이것도 74%의 단기 채권. 근데 이때는 빚쟁이 국가는 또 아니에요. 그나마. 그래서 IMF 정도는 아닌데 빚쟁이 국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오진 않았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IMF에서. 이런 상황. 그러면 이게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2019년 보시피 여기 보시면 32%. 요즘 다 낮죠? 계속 매년 보면 여기 18년도 31%, 17년은 29.8%. 단기 채권 되게 낮아요. 채권도 4천억 달러 넘어가죠. 억 달러거든요, 여기. 즉 완전히 순 채권국이죠. 그래서 대단히 대부분은 빌려오는 돈 자체가 길게 빌려오는 거죠. 왜? 비율이 낮죠. 단기 채무 비율이 낮아요. 그래서 낮고 그 다음에 우리가 채권국이에요. 되게 빌려준 돈이 많다. 이 말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일반 은행으로 생각할 때도 여러분이 누구한테 돈 빌려줄 때 생각해 보세요. 빌려주기 좋은, 믿어도 되는 그런 상태의 나라 상태다. 국가 재무 상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채무가 작다는 거는 장기 채무가 많다. 빌려온 돈 중에서. 그 말은 어떤 짧은 시간의 경기 변동성은 큰 문제가 안 된다. 그리고
단기 채무 작다, 당장 갚을 빚이 적잖아요. 그래서 외환 보유고도 여러분 걱정한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막 쌓아야 된다. 이건 아니다. 그건 아닌 거죠. 단기 갚을 돈이 적은데. 그 다음에 이제 순자산 많다. 우리가 다 잃어도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저 사람이 당장 현금이 얼마 없어도 담보해야 할 게 많다. 이런 다분히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돈 빌려도 저리에 장기를 빌릴 여건이 된다. 그리고 이제 연장도 잘 되죠. 이 채권 많은 분들은. 아니, 우리 은행 가서 자산 많은 분한테 연장 잘해주죠. 왜? 돈 뗄 위험이 없잖아. 부도날 위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상황은 정말 보면 대단히 지금 상황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유동성이 큰 상황에서 순채권 국민은 이제 외국에서 한국을 바라볼 때, 우리를 바라볼 때 상당히 큰 매력을 갖는다. 투자 입장에서. 자, 금리를 보시면 금리는 이제 기준 따라 춤춘다. 항상 하는 말이지만 금리는 개인도 마찬가지고 은행에서도 당신의 신용도와 당신의 자산 뭐 여러 가지 이유 다 춤추죠. 이게 우리 한국인 중요시 여기는 거죠. 이걸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뭐 성장률도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어떻고. 그래서 중요한 게 요거죠. 요거. 기준금리하고 항상 물가 안정 목표라는 게 있어요. 이거 이제 통화장 얘기하는 거 M2. 그래서 이제 이런 지표들이 항상 중요시합니다. 그걸 아시고 계셔야 돼요. 저게 뭘 어떻게 의미하는지는 다 이해할 필요는 없는데, 아, 저게 변한다 그러면 좀 우리 긴장해야 되구나. 아니면 좀 뭘 알아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넘어갈게요. 이걸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우선 지금 현재 우리는 1.25죠. 현재 이건데, 우리 한국의 기준금리 얼마나 낮은 건지 높은 걸 좀 보시게요. 우선은 이거는 이제 2015년까지는 작은데요. 우선은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우선은 이제 금리 상황에서 실탄이 누가 있냐. 비교해 봐야 되잖아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일본 실탄 상황 아니죠. 실탄 없어요. 일본 0. 뭐 이런 상태 제로금리고 유로도 마찬가지죠. 미국은 이렇게 가다가 올라갔죠. 쭉쭉 올려서 1.75까지 올라가다가 이번에 0.5 내렸죠. 내렸어요. 그래서 1.25. 한국하고 맞췄죠. 1.25로 맞고 중국은 의미 없고 중국은 못 믿겠어서 내부 자료 데이터를 뭐 비교 잘 안 해요. 어쨌든 간에 지금 아까도 보였지만 금리 부분에서 아까 기사 처음에 본 대로 실탄을 갖고 있는 거는 누구다? 대한민국과 미국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우리나라가 이제 금리 부분에서 이거 표는 좀 보면 뭐냐면 제일 낮던 게 지금의 금리가 1.25인데 이때 한 번 더 있었죠. 이때 2016년 6월 9일인가 이때 해서 1년 넘게 1.25를 유지했죠. 이때 갑자기 뭐 유동성이 극대화됐다거나 이건 아니거든요. 이거 좀 이따 2부에서 다른 거에서 얘기할 얘기인데, 사람들이 이때 사실 1년 넘는 기간 동안 지금의 추세를 유지했는데, 이때 우리가 물론 약간의 부동산 자극 줘서 오른 것도 있고 재건축이 있긴 있는데, 여러분 생각처럼 확 오른 거 아니었거든요. 어떤 이제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되는 것도 아니었고, 유동 작업이 서서히 계속 증가한 건 맞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거고, 어쨌든 간에 지금 이게 이제 여력 있는 거죠. 우리는 금리를 인하할 힘이 이미 있어요. 이거는 이제 IMF 때부터 좀 머리 아팠을 때 우리 금리 살짝 보여드린 거예요. 보다시피 한 5% 내외 위아래, 그때가 자작 머리 아플 때. 저렇게 돼도 지금 우리나라 돈 유지할 수 있어요. 하고 이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와하는 기사를 한번 봤어요. 2015년 기사인데 IMF들 하면서 이제 머니투데이에서 했던 건데 보니까 제목이 어마어마하죠. IMF들 아십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확정률 20%. 1월 2일. 근데 확정률 언제 주죠? 20%? 돈 필요할 때 주죠. 돈 회수. 왜? 돈이 부족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까도 지금까지 보여드렸지만 우리가 돈이 부족할 일이 현재 단기 채무 상황이나 순채권 상황이나 외환 보유고나 CDS 프리미엄 등 걸 보고 여러 개 봤을 때 1월 1일이 앞으로 쉽지 않다.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왜? 상대적인 거잖아요. 사실은 아까 제가 다른 나라까지 보여드린 이유가 있죠. 왜? 우리나라만 봐서는 답이 안 오죠. 외국 입장에서 투자하는 돈 입장에서는 한국만 보는 게 아니라 비교해서 볼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역전금리, 미국보다 0.5%가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외화 유출이 많이 안 됐던 이유, 사실은 저 당시에 되게 말 많았어요. 제 동영상 중에도 옛날에 이탈리아 뭐 얘기하면서 있는 동영상이 있는데, 그 당시에 금리 역전되니까 뭐 달러 다 나가서 그 당시도 금융위기 떠든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렇지만은 않다.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다 데이터를 보게 돼 있죠. 단순히 그만 보는 건 아니거든요. 금리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상황을 다 보면 지금 제가 보여드린 대로 대단히 튼튼하다. 그래서 돈을 안정적으로 또 돈을 벌어야 하는 입장에서는 한국은 여전히 매력적이다.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돈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 많이 잘 갖추고 있어요. 이자는 신용자산이 없으면 올라간다. 이거 뻔히 아시죠? 우리 다 있다 이 말 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이자가 오르면 더 많은 외화를 갚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럴 일이 없다는 걸 보여준 거고, 우리는 지금 힘든 국가 아니에요.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은 상대적으로 아까 말한 안전지대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통화량 얘기해 볼까요? 빨리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IMF 때하고 지금하고 이제 2008년하고 비교해 보면 제가 볼 때 통화량 차이가 너무 커요. 보시다시피 통화량이요. 뭐 이런 거 LF, M2, M2 번호 이런 거 모르셔도 돼요. 관심 없고요. 이 숫자 보세요. 2008년대 이런 숫자들 보시고 뭐 이렇게 보시고 2018년 보시면 뭐 지금 이거 뭐 본원통화만 봐도 52조에서 162조 조 단위거든요. 165조 한 3배 튀었죠. 이럴 때 이때 대비해서 어떠냐 이거죠. 차이 통화량 되게 많이 차요. 그러니까 뭐냐면 2008년 때보다 우리가 통화량이 엄청 늘었죠. 여기 따라서 뭐 환율이 확 튼 건 아니건데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그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금리나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 IMF란다 저기 2008년 대비해서 똑같은 정책을 펼 수 있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이 통화량이 이제 보나마 많이 늘었어요. 이 상황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뭐 차이가 큰데 이거를 가지고 바로 2008년도 대비해서 우리가 금융위기 올 것 같다. 안 그래요. 돈 좀 걷어가도 될 정도로 돈 많아요. 시중에 풀린 것도 많고 그걸 선화시킬 달러도 많이 위안불구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갚을 빚도 적죠. 단기 채무가 적으니까. 그래서 이제 갚을 일 있으면 좀 올려서 갚아도 돼요. 왜냐하면 원화 가치가 안정적이잖아요. 현재 상황에서 해서. 그래서 안정적이고 해서 또 우리가 순채권국이잖아요. 우리 걱정 안 한다니까요. 외국에서. 돈 옛날처럼 2008년도 아까 보셨지만 되게 적죠. 뭐 271억 달러인가? 근데 지금 4천억 달러 넘죠. 새 채권만 원보유 말고도.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지금을 돈을 갑자기 걷어들일 이유도 또 없어요. 왜냐하면 뭐 대출을 막는 거지. 그러니까 막은 거지. 부동산 쪽으로 전체 돈을 막 걷어들이겠다 이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지금 상황이 경기 상황이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컨트롤이 필요한 시기, 컨트롤을 하고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지. 돈을 막 거둬린 시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 이거는 뭐냐면 이제 좀 한번 좀 보면 우리가 금리하고 통화량 이게 무조건 물론 연동은 되죠. 대출 많이 받으면. 근데 그게 아니다는 걸 좀 말씀드리려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좀 이따 저기 다른 질문 쓸 건데 기준금리 인하 이번에 인하를 말하는 거고 정책수도 다른 정책수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를 말하는 거죠. 다른 정책이 보다 양적 완화 같은 돈풀기 정책. 그래서 시장이 뭐했다? 실망했다. 무슨지 아시죠? 실망을 했어요. 왜? 기준이 왜 다른 정책 안 써서.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다? 금리 인하가 금리 인하가 양적 완화를 바로 의미하는 건 아니다. 무슨지 아시죠? 그 얘기를 드리려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차별 좀 주셔라. 이 말씀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그래서 이거 둘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부 정책이 지금 쓸 칠탄들 금리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단기 외채 적은 거, 그다음에 외환 보유고, 그다음에 뭐 기타 아까 보면 CDS 프리미엄 등급 여러 가지가 쓸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무작정 막 큰 공포를 물론 준비는 해야죠. 코로나가 정말 좀 장기적으로 되면 경기가 조분해야 되는데 무작정 경제위기란다. 금융위기 이렇게 얘기하실 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시중에는 분명히 이제 그 돈을 거둘 상황 아니고, 근데 이제 경제 여파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풍선 효과도 있고, 또 일부는 거품 지역도 있고, 그래서 이제 영향을 받죠, 일부는. 근데 그게, 무작정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작은 방향을 막는 거, 대출이 나가는 거, 금리 떨어졌으니까. 금리는 대출과 연계되는 거죠. 돈을 빌릴 때. 안 빌리면 이자 발생 안 하죠. 단순히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강남 아파트 대출 규제했을 때 현금 부자들이 사듯이 대출 이자, 대출 규제 관계가 없죠.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하고 돈을 시중에서 빨아들이는 거 은행에서 이건 좀 다른 문제인데 지금의 우리 통화량은 좀 빨아들여도 돼요. 그런데 이제 시중에서 빨아들일 일이 없는데 빨아들여도 그렇게 큰 뭐 외환 문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힘든 사람이 생기지만 외환 문제에서 갚을 이런 상황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말씀 드리는 거고, 이제 남은 이제 또 통화 스와프 문제. 이제 우리 오늘 이제 기점이 얘기가 우리는 달러 부족할 수 있냐잖아요. 근데 저렇게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혹 모른다는 개념 하에서. 혹 모른다는 개념 하에서. 그래서 이제 통화 스와프란 제도, 뭐 비상식 많이 통제되는데 좀 아실 필요가 있죠. 이미 들어가서 아시잖아요. 근데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여기 이제 좀 설명이 되어 있죠. 보시면 국가끼리 계산한 마이너스 통장이다. 원화를 맡기고 외화를 빌렸습니다. 기분 너무 좋네요. 원화를 맡겨요.
우리 돈 맞고 달러를 빌려준대요. 그 다음에 체결 소식만으로 시장 불안 해소한대요. 그래서 나라를 봤더니 뭐 캐나다, 스위스, 중국, 아랍에미리트, 말레이시아, 호주 쭉쭉 나가죠. 좋은 거죠. 대단히 좋은 거예요. 이 정도 돈이 있죠. 플러스 알파인데. 이런 상황을 대비하는 거는 보면 이제 되게 잘 돼 있는 거죠. 비상시에. 내가 마늘 통장 만들어 놨다가 안 쓰는 게 좋은데 그래도 비상시에 쓸 수 있는 돈이 마이너스가 꽤 있다,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안정적이죠. 네, 안정적이에요. 비상시 대책이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풀어보면 우리가 이걸 하는 이유는 뭐 단순하죠. 우리가 거래, 우리 무역국가잖아. 이 거래 때문에 그런 거죠. 국가도 예상치 못하는 생겨. 지금 코로나 예상 못했죠. 그런 거. 뭐가 생길 때 미국 달러와 같은 외화가 갑자기 부족할 수 있다. 우리는 항상 이 문제죠. 이 문제. 이놈의 달러. 그랬을 때 쓰기 좋은 마이너스 통장. 대단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준비도 상당히 돼 있다. 근데 이 제도의 특징이 뭐냐면 이거를 아무하고나 다 서로 맺을까요? 그건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이 단어, 있는 놈들끼리라는 단어를 잘 생각하십시오. 아까 말했지만 이거는 만약에 어느 나라가 달러 없는 나라, 아니면 뭐 경제적으로 안 좋은 나라, 아니면 재무 건전성이 투명하지 않은 나라, 뭐 아니 투명한 데가 없는 나라, 재무 건전성 별로 안 좋은 나라, 이게 답이 안 나오거든요. 당연히 내가 봐도 너 괜찮아. 서로 돈 있는 사람들끼리 속된 말로 그럴 때 이걸 맺는다 이거죠. 비상시 대비해서.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이제 저 있는 놈, 제가 놈이라 표현해서 죄송한데 저기에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서로 잘 돼 있고 잘 맺어져 있으니까 그런 너무 심한 걱정을 하지 마시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세계 경영시 바라보는 한국 재무 건전성 대단히 좋습니다. 아주. 그다음에 이제 비상시 대비 준비도 뭐 통화 스와프 등, 그다음에 여전히 채무에 대해서 돈을 가져오는 데에서 단기 채무가 3분의 1 이하로 돼 있고요. 뭐 그런 데에서 되게 잘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재무 건전성 관리도 잘 돼 있고, 순채권국에서 상당히 큰 많은 채권 4천억 넘는 거 돼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만 믿는 게 아니라 삼성 같은 기업도 준비를 많이 했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두 번의 금융위기 겪으면서 체력이 많이 좋아진 편이고, 그래서 그런 게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제일 믿는 거는 이거예요. 전 세계 이슈다. 2008년처럼 사실은 IMF 때처럼 어떤 국지적, 이게 지역 몇 나라, 아시아 몇 나라 이러면 여기는 이제 시중에 많은 돈이 풀려 있잖아요. 여러분도 아시피 양적 완화에서. 그래서 이 많은 돈들이 투자할 때가 공격할 때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밥이 되죠. 사냥감이 된다고요. 그래서 IMF 때 가장 큰 특징이 사냥꾼과 사냥감의 구분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그런 사냥감이 되는 입장이 돼버리면 방어하기 정말 힘들죠. 계속 공격하니까 헤지펀드들이 여러 가지 나라에서 공격을 하니까. 그런데 지금 2008년도 우리 겪어봤죠. 전 세계적 문제가 되면, 물론 그 중에서 공격하는 나라도 있지만, 나라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어떻게 되죠? 서로 급하니까. 각 나라에 서로 급하니까. 어떤 공동대응을 하죠. 물론 그러니까 서로 달러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충격은 분명히 그때 다르죠. 공동대응하는 노력을 하니까. 이번 이슈는 코로나는 더군다나 환경 이슈인데, 이게 전 세계 이슈가 돼버렸죠. 그래서 공동대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냥감이 되는 이런 일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 자본시장 문제니까. 근데 이제 이건 이제 마지막 말인데, 만약 그래도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요. 대공황 수준의 타격이 온다면, 금융위기 만약 저 정도 타격까지 온다면 할 말 없죠. 어떡할 거예요? 타격이 오겠죠. 근데 아까 말대로 돈은 상대적이라니까요. 저희가 우리나라가 그 이제 금리 역전된 상태에서도 한국이 자본이 확 많이 빠져나가지 않고 여전히 CDS 위험도, 부도 위험도가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 꼭 금리만 보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만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는 거다 그러죠. 그리고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상대로 다른 나라도 보는데 우리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는 더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너희한테 투자한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있는데, 대공황이 온다면 뭐 할 말 없습니다. 금융이 오겠죠. 근데 지금 상황은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금융위기, 경제위기 분명히 뭐 금융위기가 경제 상황 대단히 안 좋아질 건데 한동안. 근데 금융위기까지는 되게 가능성은 많지 않다. 이걸로 끝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